창작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도 계절이 있다. 어떤 이들은 어린 나이에도 꽃 피고 어떤 이들은 노년이 되어서야 꽃을 피운다. 현 시대의 문화는 이른 나이에 성공하거나 꽃이 일찍 피는 사람들을 우러러 보지만 빨리 핀 꽃은 빨리 시들기 마련이다. 그런 이유로 나는 35세 이하의 영향력 있는 인물 35명 같은 리스트에는 눈길도 주지 않는다. 나는 한 해 한 해에는 관심 없다. 몇십 년 주기에만 관심 있다. 고로 나는 80세 이상의 영향력 있는 인물 8명을 읽고 싶다. 30살의 누군가가 떼돈을 벌었다거나 유명해졌다는 이야기는 전혀 궁금하지 않다. 나는 80살의 누군가가 무명의 시기를 어떻게 버텼는지, 작품은 꾸준히 제작했는지, 행복하게 살았는지를 듣고 싶다. 나는 80대의 나이에도 매일같이 자전거로 뉴욕을 돌며 사진을 찍었던 빌 커닝햄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죽기 직전까지도 농담을 던졌던 조앤 리버스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90대의 나이에도 매일 아침 첼로를 연습했던 파블로 카잘스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이들이야말로 내가 영감을 얻고자 할 때 바라보는 사람들이다. 안녕하세요. 미소생각의 미소영입니다. 여러분의 하루는 어떤 모습인가요? 저는 외부 일정이 없는 날엔 새벽에 기상해서 매일 아침 책을 읽거나 중요한 일을 하고 운동이나 산책을 하며 생각의 시간을 갖습니다. 집중이 안 될 때는 책상을 정리하기도 하고요. 점심 먹고 나서 노곤함이 오면 낮잠을 30분 정도 청하기도 합니다. 집중이 안 될 때는 딴짓을 하곤 하죠. 끄적끄적 A4 용지에 낙서를 하다가 문득 생각이 나는 것이 있으면 얼른 기록을 합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에서도 막히는 일이 있으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놓아버릴 때가 있지요. 과연 예술가나 크리에이터 같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까? 혹시 비법이 있을까 하면서 유명한 예술가들의 하루나 작업실을 엿보고 싶어지기도 하죠. 이 책은 정말 우연히 발견한 책인데요. 내가 읽으려고 집필한 책이란 문장을 보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책을 주문했어요. 왠지 저자의 일상을 엿볼 수 있을 것 같고 내용이 너무 궁금했죠. 지은이 오스틴 클레오는 사실 저는 처음 알게 된 작가입니다. 저자를 소개하는 글을 보면 글 쓰는 아티스트이며 창의적이고 기발한 텍스트와 일러스트레이션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크리에이터라고 소개하는데요. 첫 번째 책인 훔쳐라 아티스트처럼은 미국 아마존 밀리언셀러를 기록하면서 화제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문이나 책에서 단어를 발췌하고 변형시켜서 창조한 기발한 책인 뉴스페이퍼 블랙아웃도 있는데요. 국내에 소개된 책은 훔쳐라 아티스트처럼, 보여줘라 아티스트처럼이 있어요. 타이포그래피라고 하나요? 책 중간중간에 만화처럼 무겁지 않은 그림과 도표, 그리고 글이 사파처럼 그려져 있는데요. 내용이 무겁지 않고 술술 익힙니다. 저자는 어떻게 해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까 하고 자신에게 질문을 하고 이 책의 10가지 신념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면서 그 10가지 신념을 기록하고 내가 읽으려고 집필한 책이라고 썼습니다. 그 10가지 신념을 보게 되면 하루하루 다시 태어나듯 살아라. 축복의 은신처를 마련해라. 명사를 읽고 동사를 해라. 선물을 만들어내라. 평범한 것에 관심을 가지면 특별해진다.
내 안에 예술 괴물을 없애라. 마음은 얼마든지 바꿔라. 의심이 들 때는 정리해라. 악마는 신선한 공기를 싫어한다. 나만의 정원을 가꿔라. 이 10가지 신념이라고 하면 이 중에서 몇 개는 내가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다. 나와 좀 비슷한 것 같다. 이런 제목들이 좀 눈에 보이죠. 이 중에서 오늘도 일부를 낭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읽으려고 집필한 책. 몇 년 전이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의뢰 스마트폰부터 찾아 뉴스 헤드라인을 쭉 훑어보곤 했다. 세상은 어김없이 어제보다 더 멍청하고 각박했다. 한편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도 작업은 늘 어려웠다. 그렇게 오래 작업했으면 조금 쉬워져야 하는 것 아닌가? 상황이 나아지기 시작한 건 그 언젠가 되더라도 쉬워질 리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을 때부터였다. 세상은 미쳤고 창작은 항상 힘들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작업에 지칠 대로 지친, 작업을 막 시작한 사람,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사람, 이미 성공을 거둔 사람, 이 중 어떤 상황이든 결국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된다. 어떻게 해야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나는 이 책에 엮어낸 10가지 신념 덕분에 가능했다. 수많은 예술가를 위해 쓴 책이기는 하지만 의미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려면 그 삶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당신이 사업가든 교사든 학생이든 심지어 은퇴를 했든 말이다. 이 책에는 남들에게서 훔쳐온 내용도 많이 실렸다. 부디 당신이 그 속에서 귀중한 무언가를 발견하고 훔쳐갈 수 있기를 바란다. 물론 이 책의 내용을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라는 소리는 아니다. 삶은 예술이지 과학이 아니다. 개개인의 상황이 모두 다를 테니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을 가져가고 필요 없는 부분은 그냥 버리면 된다. 꾸준히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이어나가라. 나도 그렇게 할 것이다. 속도를 늦추고 드로잉을 하자. 속도를 늦추자, 천천히 살거나 천천히 말하라는 뜻이 아니다. 신경이 반응하는 속도를 늦추어야 한다. 존 스타인백. 번개라도 치듯 빠르게 달리고 있을 때는 주위를 제대로 바라볼 수 없다. 창작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아야 하므로 우리는 제대로 볼 수 있을 만큼 속도를 줄여야 한다. 워낙 빠름에 집착하는 시대이다 보니 속도를 늦추려면 특별한 훈련이 필요하다. 예술평론가 피터 클로시어는 명상법을 익힌 다음에야 비로소 자신이 미술품을 감상하는 시간이 얼마나 적은지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미술관에서 진짜로 보아야 할 대상은 그림인데도 그림을 감상하는 시간이 벽에 붙은 캡션을 읽는 시간보다도 짧다고 느끼곤 했다. 클로시어는 슬로푸드와 슬로 쿠킹이 유행하는 시대 흐름에 용기를 얻었다. 그는 몇몇 미술관과 갤러리를 설득하여 1시간 동안 한 작품만을 감상하는 1시간당 한 작품 캠페인을 주도하기도 했다. 그 덕분에 슬로우 루킹이 유행하게 되었고 이제는 다른 도시의 미술관들까지도 관련 이벤트를 열고 있다. 슬로우 아트데이 웹사이트에 실린 다음의 문장은 슬로우 루킹 정신의 요점을 잘 짚어냈다. 천천히 보게 되면 사람들은 발견을 이뤄낸다. 사실 나는
손을 가만히 두는 걸 못 버티는 성격이다. 그래서 속도를 늦추고 주위를 제대로 바라보라고 내 자신을 채찍질할 때도 드로잉을 가장 애용한다. 인류는 몇천 년 전부터 드로잉을 작업해왔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값싼 도구들로 마음껏 그릴 수 있기에 고대 시기부터 전해 내려오는 창작 활동이 아니던가. 드로잉을 할 때는 꼭 대단한 예술가처럼 잘 그리지 않아도 괜찮다. 두 눈만 있어도, 심지어는 한쪽 눈만 있어도 할 수 있다. 만화가 크리스 웨어는 이런 말을 했다. 드로잉은 우리가 성인이 된 이후로는 하지 않게 된 놀이이자 대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방법이다. 웨어의 표현대로라면 우리는 모두 기억과 불안이라는 구름에 둘러싸여 제자리만 돌고 있다. 하지만 드로잉이라는 행위의 힘을 빌리면 우리도 현재를 살 수 있으며 눈앞에 실제하는 대상에만 오롯이 집중할 수 있다. 드로잉은 무언가를 보는 연습이기 때문에 그림에 아무런 재능이 없는 사람들도 드로잉이라면 몇 트럭을 뽑아낼 수 있을 것이다. 영화평론가 로저 에버트는 노년에 스케치하는 습관을 갖게 되어 블로그에 소감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 글에는 이런 표현이 담겨 있다. 앉아서 스케치하는 덕분에 대상을 뚫어지게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 에버트는 드로잉이야말로 어떤 장소나 순간을 더 깊이 경험하는 수단이었다고 덧붙였다. 드로잉을 하면 더 잘 보게 될 뿐 아니라 더 잘 느끼게 된다. 에버트가 관찰한 바로는 스케치북을 들고 다니는 예술가는 언제나 행복해 보인다. 한편 작가 모리스 샌닥은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다. 드로잉은 숭고하다. 그 시간에는 마법이 일어난다. 안 좋은 습관이나 성격적 결함 등 나를 괴롭히는 각종 문제들이 전부 흐릿해진다. 신경 쓰이지 않는다. 요즘은 어디론가 나가서 대상을 포착할 때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이 유용하게 쓰이지만 그럼에도 드로잉이 주는 독보적인 가치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 앙리 카르티에-브레송은 결정적 순간이라고 부르는 장면들을 필름에 담아내는 사진 작가다. 그는 해당 작업으로 전설적인 위치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자신의 첫사랑인 드로잉으로 되돌아갔다. 그의 책 영혼의 시선에서 브레송은 자신의 두 연인들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사진이 즉각적인 반응이라면 드로잉은 명상이다. 2018년에는 한때 예술작품을 직접 스케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가 있었다. 그 사실을 알아차린 대형 박물관은 방문객들에게 연필과 종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당시 큐레이터 한 명은 이런 말을 남겼다. 종이와 연필을 손에 쥐어야 하나의 작품을 훨씬 더 오래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사는 세상을 제대로 보고 싶다면 연필과 종이 한 장을 집어들고 눈에 보이는 풍경을 그리기 시작해라. 그러면 당신은 드로잉 덕분에 이전에 놓쳤던 아름다움까지도 다시 찾아낼 수 있다. 만화가 이오 플라우에는 이런 말을 남겼다. 드로잉을 하면 세상은 훨씬 더 아름다워진다. 정말 엄청나게 아름답다. 드로잉이라는 훈련 도구 덕분에 나는 세상을 몇 번이고 다시 보게 된다. 내가 무얼 그리지 않고 무얼 제대로 보지 못했는지를 알게 된다. 아무리 평범한 사물을 그려도 나는 드로잉을 시작함과 동시에 그것이 얼마나 독특한 대상이었는지를 깨닫는다. 기적 그 자체다. 프레드릭 프랑크.
도구는 정리하고 재료는 어질러라. 어지러운 책상, 어지러운 바닥, 여기저기 널려있는 노란색 포스트잇 종이들, 매직으로 잔뜩 휘갈겨 놓은 칠판 낙서들, 인간의 복잡한 머릿속을 그대로 드러낸 징후다. 엘렌 울만. 머릿속을 그대로 보여주듯이 내 작업실은 언제 봐도 지저분한 편이다. 책이나 신문이 여기저기 쌓여 있고 벽에는 어디선가 뜯어온 이미지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으며 바닥에는 자르고 남은 종이 쪼가리들이 이리저리 돌아다닌다. 하지만 내 작업실이 어지러져 있는 것은 단순히 치울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나는 어지러움을 사랑하며 일부러 더 어지러운 환경을 만들어낸다. 창의성에는 연결이 중요하다. 모든 사물이 자기 자리에 얌전히 붙어 있을 때에는 연결이 발생할 수가 없다. 흥미로운 조합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탄생시킨다. 흥미로운 조합이 생기려면 물건들이 자기 자리를 떠나 밖에서 굴러다녀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작업실이 정리정돈되어 있으면 더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을 테니 작품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사실 작업의 결과물을 뽑아내는 단계라면 그 말이 틀리진 않다. 예를 들어 당신이 판화가라고 한다면 결과물을 찍어내는 단계에서는 작업실 정리로 효율성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다음 판화를 위해 재미있는 디자인을 구상하는 단계에서는 정리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어떤 상황이라 해도 생산성과 창의성을 동시에 해서는 안 된다. 그 둘은 똑같지 않다. 더 정확히 말하면 둘은 서로 대립한다. 당신도 자주 느끼지 않는가? 생산적이지 않다고 느낄 때가 가장 기발한 작품이 나온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물건들이 너무 많이 쌓여서 감당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적절한 때에 필요한 물품을 찾지 못하면 작업을 진행하기가 힘들다. 프랑스 셰프들은 제자리에 놓는다는 의미의 미장 플라스를 교육받는다. 한 사람에게 필요한 재료와 도구들을 미리 준비해 놓는다는 뜻인데 요약하자면 계획과 대비다. 미장 플라스는 모든 라인의 셰프들에게 신성시되는 개념이다. 세계 최고의 셰프로 유명한 안소니 부르댕은 그의 저서 키친 컨피덴셜에서 이런 말을 했다. 요리대가 지금 어떤 모습인가? 요리대의 준비 상태는 셰프 본인의 몸속 신경계나 마찬가지다. 준비 상태, 우리가 셰프들에게 훔쳐낼 수 있는 핵심 단어다. 우리 대부분에게는 손님이 배고프지 않도록 서둘러야 한다거나 검사관들이 들이닥쳐 위생 상태를 점검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는다. 다시 말해 완벽할 정도로 깨끗하고 정돈된 개인 공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다. 다만 작업하기 편할 정도까지는 준비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만화가 케빈 후이젠가는 작업실을 정리한다고 해서 꼭 깔끔해 보여야 하는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바닥에 흩뿌려진 종이가 눈에 더 잘 들어온다면, 그래서 작업이 더 수월해진다면 당신은 그 상태에 머물러야 한다. 작업 공간에서는 혼돈과 질서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 내 동료인 존티 운거는 정한 규칙은 그야말로 완벽하다. 도구들은 정리하되 재료들은 어질러라. 그는 이 규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재료들을 이리저리 늘어놓아 서로 자연스럽게 만나도록 해주자. 그 난장판 속에서 재료들이 합쳐지면서 그대로 내 작품이 될 때가 종종 있다. 순전한 우연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필요한 순간에 도구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 도구를 찾느라 하루를 날릴 수도 있다.
악령을 쫓아내려면 나가서 걸어라. 햇볕이 쨍쨍한 날이든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든 우리 부부는 빨간 2인용 유모차에 두 아들을 싣고 매일같이 아침 산책을 나선다. 우리는 동네를 따라 5km를 걷는다. 고통스러울 때도 많고 가끔은 숭고한 감정에 벅차오르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산책은 우리 부부의 하루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일정이다. 우리는 산책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계획을 짠다. 정치 이야기의 언성을 높일 때도 있다. 발걸음을 멈추고 이웃과 수다를 떨거나 교외의 풍경을 바라보며 감탄하기도 한다. 나와 아내는 절대로 산책 전에 약속이나 회의를 잡지 않는다. 그리고 이웃을 마주칠 때마다 이런 이야기부터 듣는다. 오, 당신들이 그 유명한 빨간 유모차 부부군요. 만약 당신이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하고 싶다면 산책이야말로 신비한 명약이 되어줄 것이다. 무려 2000년 전에 살던 냉소주의자 디오게네스조차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가. 걸으면 해결된다. 저명한 예술가와 시인 중에서 도시와 전원을 따라 느릿느릿 걷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거나 언덕을 오르내리던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자면 사실상 끝이 나질 않는다. 윌리스 스티븐스는 보험회사에서 일하던 시절에 걸어서 출근하면서 여러 시를 지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호숫가를 거닐면서 수많은 책을 썼다. 찰스 디킨스는 런던을 따라 32km나 이어진 대장정을 마치고 나서 이런 글을 썼다. 먼 거리를 빠르게 걸을 수 없다면 폭발이나 끔찍한 사고로 죽는 편이 훨씬 낫다. 루트비 반 베토벤과 밥 딜런은 교회를 한참이나 배회하다가 경찰에게 저지당한 전적이 있다. 베토벤은 19세기 빈에서, 밥 딜런은 21세기 뉴저지에서 똑같은 상황을 겪었다. 콘코드 외곽에 나 있는 숲을 따라 매일 4시간씩 걸었던 헨리 데이비드 소로 또한 이런 글을 남겼다. 다리가 움직이기 시작해야 생각이 흐르는 것 같다. 산책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과 영혼에도 좋다. 몇 시에 일어나든 산책부터 하도록 해. 영화감독 잉마르 베리만은 그의 딸 린 울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악마가 널 침대에서 붙잡는 거야. 그는 신선한 공기를 싫어하거든. 우리 부부도 매일같이 아침 산책을 나가면서 비슷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렇다. 산책은 우리 내면에 숨어있는 악령을 쫓아낸다. 게다가 중요한 사실 하나 더 있다. 산책은 외부의 악령들과 맞서는 순간에도 엄청난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기업가, 마케터, 정치인 등 인간의 두려움과 허위 정보를 이용하여 사람들을 마음대로 조종하려 드는 부류들은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TV만 붙들고 있기를 바란다. 그래야만 그들의 시선으로 본 세상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짜 세상을 알 수 없게 된다. 세상을 자신의 시선으로 보지 못하므로 허위 정보를 만나도 맞서 싸우지 못한다. 예술에서는 감각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예술의 역할은 사람들의 감각을 깨우는 일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각종 스크린이 우리의 감각과 인지 능력을 빼앗아 가고 있지 않는가? 스크린은 대체로 사람을 멍하게 만든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감각에 집중한다라는 말은 생명의 힘을 느끼며 삶을 존중하고 반긴다는 뜻이다. 그런 사람은 정신이 딴 데 가 있지 않다. 모든 행동과 함께 정신이 따라다닌다. 제임스 볼드윈의 에세이 단지 흑인이라서 다른 이유는 없다에 수록된 문장이다. 볼드윈은 이런 말을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국민이 자신의 본능적 반응을 전혀 믿지 못하고 기쁨 없는 삶을 살면 그 나라 사람들에게는 아주 불길한 일이 일어난다. 볼두이는 직접 느끼는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풍조를 염려했다.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현실을 판단할 기준이 없다. 우리의 시선이 스크린에만 붙어 있을 때는 세상이 비현실적으로 보인다. 가끔은 끔찍하기까지 하다.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이 괴물이라거나 미치광이라거나 심지어는 더 최악인 무언가로 느껴진다. 하지만 밖으로 나가서 걷기 시작한다면 여전히 세상에는 환하게 웃어주는 사람들, 짹짹 지저귀는 새들, 머리 위로 동동 떠다니는 구름,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는가? 그곳에는 가능성이 있다. 자신의 삶에 아무런 가능성도 없다고 느껴질 때 산책이야말로 또 다른 가능성을 찾아낼 좋은 수단이 될 것이다. 그러니 매일 밖으로 나가라. 혼자 나가서 한참 동안 걸어라. 친구와 함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강아지와 함께 산책해라. 점심시간을 틈타 동료와 함께 걸어도 좋다. 데이비드 세다리스처럼 막대기 하나와 비닐봉지를 집어들고 쓰레기를 주우러 걷자. 노트북이나 카메라를 항상 지니고 다니면 산책을 하다가도 잠시 멈춰 서서 좋은 이미지나 아이디어를 붙잡아 둘 수 있다. 내 발로 걸어서 세상을 탐험하자. 이웃을 관찰하자. 이웃을 만나자. 처음 본 사람들에게 말을 걸자. 기억해라. 악마는 신선한 공기를 싫어한다. 조급해하지 말고 서두르지 마라. 무언가를 빨리 끝내야 한다는 걱정보다는 꼭 해야 하는 무언가를 찾을 걱정부터 해라. 위대한 예술가가 되려는 마음은 덜어내고 예술을 만드는 좋은 인간이 되기 위해 더 애써라. 얼룩을 남겨야 한다는 집착은 줄이고 머문 자리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주목해라. 계속 작업해라. 계속 놀아라. 계속 드로잉해라. 계속 관찰해라. 당신만의 동사를 계속해라. 그러다 어떤 명사가 될지라도 킵고잉해라. 저자는 만약 지금의 삶이 버겁게 느껴진다면 이 책의 1장으로 돌아가서 하루하루를 다시 태어나듯 살라고 합니다. 창작자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무엇인가 복잡하고 회사 일하는 것도 힘들게 여겨진다면 외부와의 소통을 다 끄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들이라고 해서 리스트를 작성해 보세요. 행복한 상황을 생각하는 동안 마음이 평온해질 거예요. 그래도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다면 낮잠을 자거나 천천히 산책을 하며 걸어보세요. 묘하게도 걷다 보면 마음속에 복잡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은 사라지고 밝은 기운이 내게로 다시 찾아올 거예요. 그때 마음을 비우고 오늘 주어진 하루를 잘 살아보자고 마음 먹어보세요. 애니 딜러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소비하는 방식은 결국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된다. 오늘도 행복하세요.